네, 오늘 오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선언을 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셈법이 분주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의 정치 전문가 모시고 대권 주자들의 행보 또 정가 분위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배종호 세안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이슈 중에 가장 파급력 있는 그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손학규 의장이 오전에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을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와 또 통합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둘 간의 합의가 국민의당과 손학규 의장의 합의가 그 선언이 통합이 어떤 좀 파급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좀 짚어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갑작스럽게 도중 하차함으로 해서 네. 사실 그 빅텐트론이 사실 이제 불이 꺼지는 그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손학규 의장이 이 국민의당에 합류함으로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빅텐트의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됐다. 네. 작지만은 그래서 그런 스몰 측면에서 텐트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스몰 텐트지만은 빅 텐트로 가기 위한 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안철수 이 양자구도 사업에서 그 관심을 갖던 부분들을 조금은 이 국민들의 관심을 국민의당으로 이렇게 좀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이 국민의당과 손학규 대표, 그다음 안철수 대표가 이 경선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냐 하는 것은 그 이제 국민의당의 몫이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뭐 국민의당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국민의당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붙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네, 뭐 두 분이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건 뭐 당연한 과정이고요. 네네.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안철수, 손학규 사실상 세력 대 세력 통합을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에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중심으로 뭐 빅텐트 했는데 오히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있으므로 이 빅텐트론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빅텐트론의 요체라는 거는 결국 친박, 친문, 양 패권 세력 빼고 나머지 모든 세력이 제3지대에서 모이자 이랬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낙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손학규 주권개혁회의 의장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오늘 통합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호남에서 쌍끌이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안철수 개인의 지지율도 좀 오를 것이고 그리고 손학규 개인 지지율도 오를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국민의당 지지율도 오를 거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제3지대 정계 개편.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 후보 단일화 넘어서 지금 국민의당 제3지대 결합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 단계로 지금 정운찬 전 총리가 합류를 하고 여기에 이제 김종인 전 총리도 만약에 탈당을 하고 비문 세력 의원들까지 탈당을 하면은 굉장히 정계 개편이 큰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30% 육박하는 지지율로 아주 선두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와 또 K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29.8%로 선두 자리를 지켰는데요. 자, 지난달보다도 급상승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급상승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사항은 이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이제 30% 지금 내외로 지금 거의 지금 고착화 되느냐 아니면 이게 굳히기냐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30%의 박스권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급등하기 때문에 그 급등한 수치를 합치면 거의 50%예요. 50% 거의 가깝기 때문에 45%에서 뭐 50% 앞으로 조금 오를 가능성을 보면은 그 두 다자구도에서 합치면 거의 이제 50%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보 진영의 표는 거의 다 이제 끌어모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안희정 후보가 얼마만큼 중도 보수 세력들을 다시 끌어당겨 주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영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박스권을 30%대 박스권을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이 탈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굳히기냐 고착하냐 이것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을 하면은 최근에 여론조사 트렌드를 좀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 언론 내지는 대부분의 언론에서
문재인 대세론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연합뉴스하고 KBS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0%가 못 미쳤지 않습니까? 예. 29점 몇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최근에 여론조사 떨어진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34, 5%까지 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비해는 굉장히 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데 여기다 대고 문재인 대세론을 얘기하는 것은 표현이 좀 성급하고 그러니까 30% 고착화 가지고로 그 정도로 물론 네.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지만 네. 그 정도로 고착화된 고 30%대로 어떤 대세론을 얘기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 대세론이나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 일강 독주 체제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대세론이 왜 세 가지 점에서 아닌 게 첫 번째로는 지금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될 대세론이 수도 되려면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지금 대진표도 지금 짜여지지 않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정계 개편이 인재 시동을 걸었어요. 첫 번째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현재 존재한 상황에서 대세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한 43%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지지율은 한 30% 안팎이니까 당 지지율이 현격히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대세론하고는 맞지 않다. 근데 당 네. 지지율은 그리고- 일단 43%면은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인데 네. 개인 지지율이 그것보다 더 높아야죠. 근데 현격히 떨어지니까 대세론은 안 맞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세론을 얘기를 하려면은 세 번째로 최소한 40% 넘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 갑자기 안희정 돌풍이라는 그런 새로운 변수가 강력한 이위 주자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정 국면이 맞다. 네.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40%를 넘고 예, 예. 그리고 2위 안희정 지사하고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은 네. 그때는 대세론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자, 이렇게 그렇다면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3%니까 저희가 딱 계산을 해보자면 네. 안희정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을 합치면 이제 딱 정당 지지율이 나와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렇다면 경선을 했을 때 만약 문 전 대표가 이기게 된다면 네. 안희정 지사의 표가 그대로 올 것인지 이 네.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안희정 지사의 중도 보수를 겨냥한 그런 행보는 네. 첫째는 지금 본인이 수혜자로서 굉장히 지지율 상승에 동력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문재인 주자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주자를 지지하는 외연을 확장하는 네. 그런 효과를 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경선을 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최근에 민주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과거에는 문재인 주자가 한 안희정 지사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았는데 최근에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두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 두 사람의 이 적합도 지지율을 합혀 보니까 어떤 조사에서는 오히려 이기고 그리고 어떤 조사는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문재인 주자가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서 1차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아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우리 네. 허성우 이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좀 아니 기본적으로 뭐 역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가장 큰 변수가 그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에요. 네. 그 지지율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그 지지율에 대해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지율이 착시 현상이 뭐냐면은 그 안희정 지금 지사가 대연정이라는 지금 큰 화두를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50대 기수론이 딱 한테 맞는 그 화두예요. 만약에 뭐 60대, 70대 이렇게 대연정을 던지면 잘못하면 권력 분점으로 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50대 기수론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아젠다는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안희정 그 후보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우물에서 지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우물이에요. 한 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도 보수를 겨냥했지만은 중도 보수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게 보수 중도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문재인 그 후보보다는 문재인 후보보다는 안희정 후보가 훨씬 낫겠다는 이런 그 지금 동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착시 현상이 거쳐버리면은 네. 과연 거쳤을 적에 착시 현상이 거쳐버릴 적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20%대 올라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지율을 갖고 우리 보면은 지지율의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10%대까지를 10%를 넘었으면은 사실 마의 10%대라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10%를 통과하면은 20%가 되는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30% 왔을 때 30%에서 40%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야기한 그 문재인 후보의 30%대 박스권이 갇힐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의 변곡점이 거기서 갇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희정 그 지사의 지지율이 이게 착시 현상이 그치지 않고 계속 대선까지 가버리면은 지금 우리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표심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착시 현상이 또 하나의 착시 현상이 뭐냐면은 자칫하면은 지금 보면 이 대선 구도에서 지금 문재인 안희정 대선 두 후보의 싸움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은 이제 보이지 않죠. 범여권에서는 지금 후보 자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두 가지의 착시 효과가 이제 그치게 되면은 그치는 게 언제 시점이냐. 바로 이제 그 탄핵 그 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안희정 그 이후에 안희정 지사의 이제 대연정에 대한 어떤 스탠스. 이 대연정에는 뭡니까? 결국은 인사와 결국은 협치를 통한 어떤 권력을 분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분점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않으면은 결국은 안희정 지사의 이 본심이 나올 수 있다. 결국은 안희정 지사의 호주머니 들이는 칼이 언젠가는 뛰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삐쳐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삐쳐나올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이 안희정 그 후보의 어떤 착시 현상이 그치게 되면은 안희정 지사도 역시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둘 간의 경쟁에서 한 명이 지게 된다면 어쨌든 그게 민주당 표로 그대로 흡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 보수표를 끌어왔다면 중도 보수 중에서는 안희정을 문재인은 싫고 안희정이 좋다고 했는데 경선에 지게 된다면 그 표가 또 어디로 갈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한 착시 현상이 그치게 되면은 그대로 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범여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분산될. 지금 왜냐면 안희정 지금 후보의 그 표라는 거는 딱 그 굉장히 그 단단한 게 뭐냐면 한 8%에서 10% 정도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표들이 상당히 그쪽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부 그 보수, 중도 보수에 있는 표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보수도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나머지 표들이 그 문재인 후보한테 간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결국 40% 35에서 40%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문재인 전 대표 대선 캠프에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합류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하려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틀림없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주자하고 안희정 지사하고는 이제 전략이 다릅니다. 네.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집토끼 전략입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토끼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내부의 비주류 결석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강점을 두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박원순 지지자들 그리고 그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또 비문 세력에 상당한 비중이 있는 송영길 의원을 또 총괄 본부장으로 모셨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특전사 사령관 박지만 씨 동기라고 그러죠. 이분을 모셨어요. 이제 반면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도 보수를 공략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 중도 보수를 겨냥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상당 부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드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주자가 얘기하는 특정 4개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특정 재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또 군 복무를 12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서 현실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현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또 여러 가지 퍼주기식 복지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걸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또 플러스 지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이세돌 네. 구단이죠. 이 네. 구단을 국민 후원회장으로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앞으로 전략을 10명 정도 보세요? 한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기가 50대 기수, 젊음. 젊은 층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안희정 지사는 굉장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충청표입니다.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지금 충청표가 그쪽으로 결집하고 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여전히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열세지만은 최근에 한 달 전에서 비해서 지지율이 한 5배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중도 보수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층인데 현재는 젊은 층에서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열세에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이세돌 이런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이런 분들 영입해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젊은 층에서도 만약에 상승세가 이어진다면은 돌풍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궁금한 게 그런 인물 경쟁으로 좀 표심을 흔들 수도 있는 겁니까?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과거 이제 전례로 보면은 그 주로 이제 인재 영입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거든요. 그거는 네.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에도 상당한 변화, 아주 많은 변화는 없지만은 예. 그 미묘한 것보다 더 상당히 이상은 효과가 상당히 있다. 효과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인재 영입을 잘못해서 패착이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전인범 그 사령관을 영입한 문재인 그 대표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전인범 사령관을 영입한 것은 좀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전인범 그 사령관은 박지만 씨 동기입니다. 네. 근데 그 박지만 씨 동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인범 사령관이 옷을 벗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인범 사령관이 자칫하면 칼 때문에 칼싸움 칼 때문에 사실 그 자기가 문재인 대표한테 갔다 이렇게 하는데 람보 칼이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변명치고는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자칫하면은 전인범 사령관이 칼춤을 치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특히 전인범 사령관은 이게 굉장히 칼라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이를 영입을 해서 갔다. 그러면은 이게 표가 그러면 전인범 사령관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표들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지금 제가 우려된다. 물론 네. 뭐 사령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갔기 때문에 내가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상황은 조금 저는 벗어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자, 대연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상당히 연일 논란이 되고 있고요. 네. 야권 내에서도 맹공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대연정 카드에 대해서 일단 안희정 지사 자체는 본인은 이제 평소에 소신을 얘기한 것뿐이고 네. 상당히 좀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는데 네.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안 지사가 이걸 내놓은 것이 뭐 12년 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정치적 상징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카드를 뽑았는데 네. 이 대연정 카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쓰면 독이고 잘 쓰면 약인데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대연정 카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연정 카드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대연정 카드를 던졌거든요.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연정 카드를 던졌을 때는 임기 중반에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비리 등등 해가지고 코너에 몰렸을 때 어떻게 보면 전국 타겟 카드로 좀 던지는 내보내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던졌으면은 굉장히 순수성을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코너에 몰리니까 물론 명분은 지역구도 타파,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에 던졌는데 그게 자기 말로도 결국은 상대방한테 폭탄을 던졌는데 결국 폭탄이 나한테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전통 지지층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패착으로 끝났는데 그럼 이걸 지금 안희정 지사는 왜 꺼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한 진단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적폐청산,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데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오케이. 시대 정신으로 지금 적폐청산 그리고 정권 교체도 맞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대 교체를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대와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분권과 협치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의 사당 체제에서 누가 대통령이 된들 무슨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반대까지도 라는 정확한 그런 워딩을 안 했고 심지어는 그런 부분까지도 당 지도부,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고려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현재의 시대 상황, 지금 우리가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굉장히 불행한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영 대결로 갈 문제는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그 이야기가 드릴 게 뭐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왜 이 시점에서 대연정이라는 카드를 던졌을까? 네. 연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두 정당 이상이나 또 뭐 단체가 만들어진
그 사실 정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 사전적 의미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노무현 때하고 지금 대연장은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지금 그 출발점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다당제 구도, 사당 체제 하에서는 어쨌든 협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적이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49대 52의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연정인 거예요. 그리고 대연정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대 기술론, 이번에 50대 기술론을 내놓을 수 있는 네. 아주 중요한 그 화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연정이 상당히 먹히는 거죠. 어쨌든 그때보다는 더 명분이 있는 거다. 명분 있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그 반문재인, 네. 반박근혜 이 구도를 또 깨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 제가 볼 네. 때는 그래서 화두를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보수 후보 단일화를 또 유승민 후보가 꺼냈거든요. 그런데 네. 남경필 후보는 지금 새누리당 시즌2구나 하는 오해를 국민들이 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남경필 지사가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확연히 다른 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론을 얘기했고 남경필 지사는 원칙론을 얘기했어요. 네. 자, 우리가 새누리당 친박 골통 정당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결국 우리가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했지 않느냐. 그래 다시 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새누리랑 합치자면은 그건 자기 부정 아니냐. 라는 얘기니까 원칙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보수를 새롭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보수 세력을 결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세력을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토론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반문연대에 대해서 구심력이 작용을 하면은 유승민 의원의 보수 후보 단일화하고 네. 제3지대 국민의당이 지금 플랫폼이 돼가지고 있는 이 두 세력이 결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어쨌든 또 보수 쪽이기 때문에 손을 네. 잡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박이 어떤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새누리당과 결별을 하고 나온 건데요. 보니까 오늘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을 긋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쇄신을 했다. 그리고 이명진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서 뭐 지난달에 말없이 끄덕였다는 점에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손잡게 될 가능성도 저희가 좀 가능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제 새누리당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네.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하냐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네. 유승민 지금 후보가 보수 사실 연합을 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라는 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없이는 보수 이야기를 하기가 쉽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98석에 갖고 있는 이 새누리당을 빼놓고 보수라는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수라는 이 용어를 쓰므로 해서 이 보수라는 틀에 갇혀버리면은 확장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화두를 잘못 꺼냈지 않았나 네. 그런 의미고요.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안희정 그 후보의 대연정이 과연 안철수 후보하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갈 건지 네. 또 보수의 대연정하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 어떻게 또 맞물려 갈 건지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번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박 대통령 자진 탈당을 얘기하면서 선긋기에 나서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이 탄핵 기각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도 굉장히 진퇴양난이죠. 이미 이제 새누리당 환골 탈퇴하지 않으면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친박 가운데 이제 강성 친박들은 결국은 당원권 정지까지 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지금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또 새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인재 전 의원 그리고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강성 친박 의원들이 태극기 집회까지 나가서 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선동에 가까운 그런 걸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 지지율
또 플러스 새누리당 지지율 끌어올리기 그런 차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처한 전국을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촛불 집회 같은 데서 문재인 전 주자 같은 경우에 참석을 했는데 네. 촛불 집회 주최 측에서 정치인들은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라고 배제를 했거든요. 좀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촛불 민심이라든지 또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대선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대선의 가장 큰 변수 탄핵의 기각과 인용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도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후 변론 일정이 결정돼 10일차 변론 시작이 됐는데, 자, 이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특검의 압수수색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제시도를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강제 진입 대신에 일단은 좀 자료를 임의로 제출만 형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 있었던 검찰의 방식과 똑같이 임의 제출 방식을 받는다고 했는데 좀 자세를 전향한 그 이유는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청와대 압수수색 자체가 일단 사실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일단 시도는 했잖아요. 네. 그 시도를 하고 사실 그냥 물러서기는 특검이 굉장히 이게 지금 손에 면이 안 쥐기 때문에 서죠. 면이 안 예.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특검 대변인이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임의 제출 자료를 받는 쪽으로 해서 뭔가 협상을 하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것은 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명분을 찾고 그리고 특검도 명분을 찾는 게 바로 임의 제출 서류예요. 그걸로 일단은 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면 바로 이제 대면 조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준 임의 자료를 갖고 사실은 대면 조사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대면 조사에 들어갔을 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의 자료조차도 없을 때는 굉장히 그 협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 또 면에 쓰잖아요. 네. 체면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검은 특검의 어떤 명분을 일단 일정 부분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면 조사를 빨리 지금 하려고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일단 그 특검 쪽에 사실 명분을 접점을 찾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좀 이제 필터링이 의심되는 부분인 건데 네네. 실효성 있는 어떤 핵심 자료가 올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자료는 어렵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면은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선택을 했는가라는 부분도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기싸움에서 밀린다라는 측면에서 거부하자 이미 자료는 충분히 있으니까라는 그런 이제 의논도 있지만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직접 대면 조사가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그건 이제 수사의 과정이니까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는 거는 사상 처음 아닙니까? 헌정 사상.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지금 진행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뭐 9일이나 10일쯤 네. 특검 대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뭐 날이 돼봐야 그렇죠. 한다. 장소, 시기, 예. 방법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둘러싸고 지금 아직도 조율 중인데 제가 볼 알겠습니다. 때는 조율이 끝나봐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정말 지금 또 하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특검이 이제 계속 그 청와대 압수수색을 압박하면서 28일까지 사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크게 사실 그 여론을 등에 업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계속 버틸 수가 없으니까 네. 임의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지금 교육에서 말씀한 자료 자체가 부실하다든가 네네. 또 특검이 요구하는 자료가 원치 않는 들어있지 않으면은 네.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그거를 가능성이 통해서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여론을 한번 또 네, 확인시킬 네, 가능성이 네.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특검이요. 사건 수사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예. 그 결재권자가 황교안 권한대행입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제 어떤 특검 생각일까요? 수사 연장 앵커님께서는 전망할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법무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발탁을 해줬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 정부의 2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야권은 만약에 몰랐다면 국정농단을 몰랐다면 당신은 무능한 사람이고 네. 알았다면 공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현실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 불출마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본인 지지율이 뭐 14%, 15%까지 가는 근본적인 지지자들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그런 지지자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제가 볼 때는 결국 연장을 거부할 것이다. 네. 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